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늘 마음속에 담고 머리로 외우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저희 좌우명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최대의 교양이다. 감사는 최대의 교양이다. 우리가 교양이 되려고 참 학교도 다니고 책도 읽고 뭐 여러 가지 애를 쓰지만 감사하는 것만큼 그것보다 더 큰 교양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서 또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겸손은 최고의 미덕이다. 겸손이라는 건 뭐 실력이 떨어지거나 뭐 아주 기본적으로 많이 부족한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반에서 1등 하는 사람이 난 너무 부족해. 아직도 난 아직 멀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겸손인데, 반에서 꼴등하는 사람이 나는 아직도 부족해. 나는 정말 모자라. 이건 겸손이 아니죠. 정직한 사람이죠. 정직한 사람. 예.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신 분들은 보면 항상 겸손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이어져 있는 건데 지금 다 얘기하려니 좀 숨이 차갖고 그럼 조금 끊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성공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 행복이 성공의 열쇠다.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사회적 통념으로는 성공해야지만 행복하다 그러는데 사실 살다 보니까 아무리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행복한 마음 상태에 있고 행복한 환경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성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방송인을 꿈꾸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년에 1학년이 한 2,000명씩 입학을 하는데요.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희나 나나 좌뇌로 승부하는 그런 피 튀기는 경쟁 속에 들어갔다면 너나 나나 다 떨어져 죽었을 거다. 근데 우리는 좌뇌가 아니라 우뇌로 승부하는 사회에 살기 때문에 절대 자살할 염려가 없다. 왜? 좌뇌 세계는 눈에 보이는 작은 세계지만 우뇌의 세계는 무한대로 열려있는 감성의 세계니까 우린 절대 남한테 경쟁에서 조금 뒤졌다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상처 입어서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을 하다 보면 또 그 자체가 또 그런 말을 한다는 게 가슴 아프지만 맞는 말이니까 해주는 겁니다. 감성의 세계, 영성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 아닙니까? 생명의 세계. 자기 목숨을 끊는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그런 건 둘째치고 우선 뭐 문제 하나 더 풀고 남보다 조금 더 그 계산적으로 또 눈에 보이는 학문적으로 좀 앞서가는 게 이게 출세의 목표고 대학의 이념이니까 그런 대학이 100이 있으면 뭐하고 1000이 있으면 뭐합니까? 학생들의 행복을 얻지 못하고 참 가치를 찾지 못하고 그런 교육은 소수의 엘리트들한테는 필요한 교육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함께 바꿔나가는 많은 젊은 학생들한테는 별로 가치가 없는 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목을 상생의 참가치를 높이는 창조경영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제가 창조경영에 대한 강의는 한 시리즈로 한 20강 정도 넘게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처럼 상생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이게 제목을 잡은 건 처음이에요. 이 상생이란 말이 들어간 거는 증산도의 본질이 또 상생인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이런 걸 좀 고려하다 보니까 상생이란 말을 썼고 또 창조 경영의 본질이 상생입니다. 사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창조 경영 자체가 상생 경영이에요. 상생 경영. 상생 경영이 또 창조 경영이고
제가 지난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증산도의 4대 인재상이라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 의원님한테 이제 말씀을 듣고 참 이거 참 기가 막힌 인재상이다. 어떻게 카이스트가 바로 옆에 증산도가 있는데 이런 인재상을 안 배우고 도대체 어떤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카이스트는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학이 이런 인재상만 키운다 그러면 이건 대박 나는 거죠. 대학의 목적에 딱 부합되는 얘기인데 도대체 왜 대학은 이런 인재상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은가? 증산도의 4대 인재상 첫째, 도덕적 인간이죠. 도덕적 인간. 우리가 어떤 학문이라든가 어떤 기술이라든가 세상의 모든 것의 전문가가 되고 또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먼저 인간이 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죠. 그건 누구도 그 사람을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도덕적 인간상을 추구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인간이 되라. 광고를 하든지 뭐 의사가 되든지 돌을 닦든지 기업을 하든지 먼저 인간이 되지 않은 사람은 끝이 좋지 않죠. 그리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영웅적 인간. 저는 증산도가 영웅이라는 말을 쓸 줄 몰랐는데 영웅적 인간, 이 피가 끓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웅은 초인입니다. 초인. 어떤 초월적인 힘과 능력과 의지와 그리고 사랑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 영웅이잖아요. 우리는 영웅주의라는 말도 많이 쓰죠. 영웅주의, 권위주의 이런 건 좋지 않은 얘기지만 영웅 자체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표상입니다. 그다음에는 창조 아닙니까? 창조적 인간. 늘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늘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조직의 문화를 바꾸고 그렇죠? 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런 창조적 인간. 참 감동적인 단어입니다. 저는 제 연구실에 나무판에 목각으로 세운 이 하나의 경구가 하나 걸려 있어요. 늘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게 뭐가 새로워야 되냐? 물론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도 하고 얼굴 닦고 그죠? 뭐 몸도 씻어야 몸도 새로워야 되지만 늘 새로운 생각과 늘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만이 이 창조 경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상생 경영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외교적 인간. 외교적 인간이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독불장군으로 이기주의로 내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창조 경영에 앞서서 가는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창조 경영의 강의를 오늘 준비를 했는데 아까 KTX 타고 오면서 박 의원님한테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대답은 다 여기 있는데 뭐하러 강의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좋은 말씀을 뛰어넘어서 이 시대 우리 모두가 가슴에 품어야 될 귀중한 하나의 교훈적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창조 경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사실은 오늘 2시간 동안 창조 경영이 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필드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드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수를 하기 전에 기업체에 근무를 또 했었고 제가 CEO도 했었고 그다음에 학교를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서봤고 또 방송국에서도 근무해봤고 또 지금 해외에 한류문화예술대학을 좀 중국과 뭐 인도, 캄보디아 이쪽에 계속적으로
학교를 세우려는 그런 비전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오랫동안의 저의 그 어떤 매니지먼트, 이 경영자의 입장에 섰을 때 느꼈던 그런 사례와 또 결과, 또 제가 느꼈던 어떤 나름대로의 창조 경영의 조건이라든가 비전, 이런 거를 말씀드린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원래 창조 경영은 창의력 개발, 또 창조적 조직 문화, 또 아이디어 발상력, 또 창조 경영의 사례, 또 창조 경영의 수립 과정, 변화 관리, 혁신 리더 양성, 창조 경영 추진, 창의적 문제 해결 기법, 또 창의적 조직 문화 등등 수많은 강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강론을 알기 전에 창조 경영의 본질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혹은 도장에 가셔서라도 하나의 어떤 조직을 운영할 때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본질을 모르면 백날 뭐 얘기해봐야 또 백날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해봐야 되지는 않습니다. 시중에 책방에 가면 창조 경영에 대한 책이 많습니다. 근데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얘기도 많고, 왜냐하면 창조 경영 자체가 미국에서 도입된 그런 경영 기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얘기를 갖고는 여러분들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필드에서 경험했던 얘기들을 사례를 갖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하고 또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오실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창조 경영인가? 이 창조 경영은 상생 경영이고 생명 자본주의 이 시대의 하나의 화두입니다. 화두.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경영자와 근로자가 같이 살고, 그죠? 조직 내에서 어떤 직급에 있던 사람들인지 같이 상생의 효과를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 경쟁이란 말처럼 또 좋은 말이 없어요. 라이벌이 있어야지만 자기가 큽니다. 나의 라이벌이 누구인가? 이걸 알아가는 과정이 또 창조 경영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경쟁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떤 기준을 뛰어넘는 이런 비전을 갖고 또 그렇게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경쟁이에요. 이 사람을 죽이고 내가 짓밟고 올라서 나만 산다는 건 이 경쟁이 될 수가 없죠. 경쟁이란 자체도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이 경쟁의 구도를 잘못 짜기 때문에 친구도 적으로 만들고, 그죠? 또 사회 하면 다 적이에요. 다 적. 적으로 만드는 경쟁이 경쟁입니까? 적으로 만들지 않고도 친구 관계이면서도 그 사람의 장점은 장점대로 인정을 해주고 또 내가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어떤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최대한으로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창조 경영은 두 번째 보시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이 벌이는 획기적인 변화의 과정입니다. 변화. 아까 창조 경영의 강론 중에서 이 변화 관리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창조 경영을 시작하는 조직은 바로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 경영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과정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의 날갯짓이 시작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비록 작은 날갯짓이지만 우리 나비 효과란 말 아시죠? 한강에서 한 마리 나비가 봄바람에 날갯짓 했던 그 에너지가 어떤 태평양을 건너서 엄청난 허리케인을 몰고 오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변화라도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작은 변화라도 지금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변화의 에너지가 마음속에 꿈틀거리지 않고 내가 변화하는 어떤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강의 헛된 강의죠. 헛된 강의.
또 세 번째, 창조 경영이란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혁신하며 앞서가는 적응성이 높은 조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누구를 지속적으로 혁신시킵니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무한대의 경쟁 속에서 이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까? 다 세상이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변화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경쟁을 하면서, 그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갖고 또 내 스스로가 변화의 과정을 겪는 그런 과감한 모험이 필요한 건데, 나는 내 자신이 변하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인간이면 다 그런 속성을 갖고 있을 거예요. 한 마리 나비가 탄생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에고치라는 거죠. 이런 과정에 놓여 있지 않으면 나비가 탄생될 수가 없죠. 누에고치는 아무런 생명력도 없이 보이고 그냥 나무에 그냥 매달려서 가만히 매달려서 뭔가 있으나마나한 존재 같고 그렇지만 그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도 그 한 마리 나비는, 그죠? 무한대의 에너지를 품고 숨죽이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왜?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참지 못한다면 나비 한 마리는 창공을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자기 혁신, 자기 인내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비라는 한 마리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창조 경영은 지속적으로 자기를 혁신하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직 자체도 적응력이 높은 조직으로 만들어간다. 그래서 적응력이 높은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 새로운 아이디어가 넘치고 실행이 빠르며, 프린트에서는 아마 바르며 이렇게 됐을 겁니다. 좀 고쳐주세요. 실행이 빠르며 변화의 발목을 가로막는 관성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빌 게이츠는 속도의 경쟁이라는 책을 써갖고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방향이 좀 대충 맞으면 빨리 가야 됩니다. 방향을 완전히 맞춰서 이게 가다 보면 혁신이 안 돼요. 그래, 대충 이 방향이다 하면 일단 속도를 내서 가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이 변하는 말입니다. 예? 옛날엔 강산이 10년마다 한 번 변했지만 지금은 1년마다 아니면 하루마다 한 번씩 변한다는 초스피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우리는 항상 목표 관리만 하고, 그죠? 내가 어디로 가야지 제대로 가는가? 완벽한 어떤 방향만 설정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미 버스는 지나간 거고 KTX는 벌써 부산까지 다 도착한 뒤입니다. 요 말을 적으면서 제가 이 공자님 말씀을 한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님의 제자 한 사람이 공자님한테 아주 자랑스럽게, 공자님, 스승님, 저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꼭 3번씩 생각하고 합니다. 칭찬받으려고 하는 얘기죠. 그렇게 신중하다고 이제 자랑하는 얘기죠. 3번씩은 꼭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자님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야, 3번씩 필요 없어. 두 번이면 충분하다. 2번. 생각은 2번만 하고 행동이 중요하다. 대충 이 길인 것 같으면 빨리 가는 게 우선이지. 이 길이 맞나 틀리나 맨날 그거 생각하고 조사해본들 그거 뭐 하겠어요? 창조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직관력이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무슨 시장 조사를 해서 이 길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보다도 자기가 살아온 과정, 그렇죠? 또 자기의 깨어있는 감각, 감성을 갖고 직관적으로 방향을 알아챕니다. 이게 바로 창조 경영을 하는 리더들의 특성이에요, 특성. 자, 4번째, 창조 경영은 조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시각이다. 패러다임이 뭡니까? 패러다임. 인식의 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이 색안경을 다른 색깔로 바꿔 끼는 거예요.
빨간 색안경을 낀 사람들은 세상이 왜 이렇게 빨갛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뭐 작은 변화들, 뭐 내가 그 빨간 안경을 뭐 매일 깨끗하게 이런 헝겊으로 닦는다 그래서 세상이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과감하게 안경을 벗어 던져야죠. 바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바른 시각으로. 꼼수를 갖고는 안 됩니다. 꼼수.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완전히 자기의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벗어 던지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조직이든지 오래 되다 보면 이 타성해졌게 돼요. 타성. 이 본질을 비껴가는, 그죠? 이런 어떤 좀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이런 타성들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어디 있는지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만약 그런 문제가 발견된다 그러면 그거를 꼼수를 부려서 고치려는 생각하지 마시고 깨달음을 통해서 화끈하게 그냥 벗어 던지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1번 항목에서는 이런 결론을 줬습니다. 나를 바꾸고 상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이 상식이 뭡니까? 상식. 영어로는 common sense.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편견이에요. 편견. 늘 그렇다고 생각하는 편견. 편견이 될 수도 있죠. 고정관념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상식이 굉장히 필요한 거지만 상식을 바꿔보면 식상하잖아요. 식상. 네. 이게 식상한 어떤 관점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먼저 세상을 바꾸고 상식을 바꾸고 나를 바꾼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면서, 내가 창조적인 마인드로 변화되면서 두 번째 바꿔야 될 건 나의 상식입니다. 상식. 그리고 이 상식을 바꾸면서 세상을 다르게 보는, 세상을 본질적으로 보는 그런 눈뜸이 시작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 경영을 하는 데서 가장 큰 적이 뭐냐? 차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차선. 이 최선은 이건 난 할 수 없어요. 그럼 차선이 뭐냐? 이걸 물어보잖아요. 리더들은 차선을 물어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조직원들은 최선을 생각하지 않고 금방 차선을 생각합니다. 차선책을 강구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최선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 보면 그게 차선책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최선을 포기하고 차선을 찾는 이것은 창조 경영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최선의 적은 차선이다. 최선의 적은 최악이 아니라 차라리 최악으로 간다면 우리가 빨리 문제점을 깨닫고 반성하고 뭘 바꾸려는 생각을 가진데 이게 차선이다 보니까, 이게 사입이다 보니까 이게 비스무리하거든. 그러면 이것도 되겠다 하면서 가장 좋은 최선의 가치를 놓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최고의 참 가치를 추구하는, 이게 창조 경영의 하나의 본질인데, 그러니까 미리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대안을 제시한다는 건 저는 그것은 최악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다.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항목 보세요. 그럼 조직의 최고 가치는 뭐냐? 말은 쉽잖아요. 가치, 최고, 최선. 굉장히 쉬운 말이지만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도대체 조직이 갖춰야 될 최고의 가치가 뭔지를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생각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 가치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조 경영을 하려는 조직은 이 최고의 가치를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가치라는 거는요, 어떤 최대의 이익을 내고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이 욕망과 야망을 달성하는데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동기가 선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동기가 선하지 않고 목적이 순수하지 않다면 이거는 창조 경영을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뿐더러 사회적인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있는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정말 선하고, 그렇죠?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됐는가? 증산노의 가치는 제 짧은 지식으로 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생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너무 잘 써먹기 때문에. 그게 증산도가 갖고 있는 핵심 가치인 줄은 잘 몰랐어요. 최근에 증산도를 좀 공부하면서 증산도의 최고의 가치, 참 가치가 상생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거를 증산도가 갖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증산도의 핵심 가치가 상생이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상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상생을 할 수 있는가? 상생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많이 전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서부터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죠?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나의 신념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그곳으로 갈 수 있을까? 나는 언제까지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걸 모른다면 여러분, 이 조직이 갖고 있는 참 가치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직의 가치와 나의 가치관이 합치될 때만이 뭐가 납니까? 용기가 나오고 신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온다. 자, 두 번째, 꿈과 열정, 태도 등에 입각한 최선의 것. 꿈꾸지 않은 자는 망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꿈을 꾸지 않는데 무슨 목표가 생기고 무슨 창의력이 생기고 뭔 감동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꿈을 꾸셔야 됩니다. 이 강의의 최종 결론은 꿈이에요. 꿈이 한 번이라. 꿈.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의 가슴은 메마르잖아요.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는, 그죠? 구태의연한 발상으로 꽉 차 있어요. 비록 그런 사람이라도 비전을 갖고 목표를 갖고 꿈을 꾸기 시작하면 이게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 영혼도 돌아가고 정신도 돌아가고 육체도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 영역은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뭐 어쩌다 한번 하고 분기별로 한번 하고 뭐 1년에 한번 하고 때려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 습관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죠?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을 이해하고, 이러다 보면 습관적으로 우리가 창조 경영, 상생 경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밥도 습관적으로 먹어야 건강하듯이, 그죠? 생각도 습관적으로 창조적으로 하는 버릇을 가지면 반드시 우리가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핵심 역량.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남치고 잘된 사람 봤습니까? 못 봤죠? 요새봐 뭐 축구 선수 멀티플레이어 이러는데 우선 하나라도 똑바로 잘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응용해서 다른 쪽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건 상관없습니다만은 조금씩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 조직도 이게 보면 뭔가 굉장히 괜찮은 조직들이 많아요. 다 뭐 조금씩 뭐 조직 문화도 좀 있고, 그렇죠? 뭐 비전도 뭐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리고 뭐 조직원들의 수준도 어느 정도 되고, 또 뭐 기술이나 지식이나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이런 기업치고 살아남은 기업이 없습니다, 사실. 다른 건 다 나빠도 하나라도 똑 부러지게 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 기업은 성공합니다. 그 조직은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경영에서 뭐라고 합니까? 핵심 역량이라고 하죠. 핵심 역량, 핵심 가치. 이 하나만이라도 소비한테 머리와 가슴 속에 집어넣어주면 그 기업은 살아남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그 핵심 역량은 핵심 기술일 수도 있고 핵심 인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증산도에도 여러분 같은 핵심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을 바꾸는 증산도가 되는 거지. 대충 신도들만 뭐 100만 명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핵심 부품, 핵심 브랜드, 리더십, 브랜드 파워,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갖춰지지 않으면 그 조직은 창조성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창조경의 제일 원칙, 핵심은 가치를 보유하라. 핵심 가치. 이것만큼은 절대로 다른 데 양보할 수 없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핵심 가치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핵심 가치. 그런데 우리가 핵심 가치라 그럴 때 전부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냐?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갑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누가 인정해 주는 것만이 핵심 가치예요? 고객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고객이 인정해 주는 것만이 핵심 가치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만이 핵심 가치예요.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 없는 이런 게 여기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죠? 알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유사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사품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근데 그 핵심 가치는 어렵고 딱딱하고 기술적이고 설명적이고 복잡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 핵심 가치는 쉬워야 됩니다. 유혹적이고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걸로 포장해야 됩니다. 삼성이 지금 뭐 핸드폰에는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죠. 근데 광고를 보세요. 어려운 광고가 어디 있습니까? 요새 스마트폰의 전성시대잖아요. 1000만 명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예? 스마트폰이 얼마나 그 복잡하고 애플리케이션 봐도 뭐 내가 보니까 별로 써먹을 게 없더라고. 근데 엄청 많잖아요. 근데 광고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슈퍼미디어 갤럭시 탭, 딱 하나만요. 슈퍼미디어, 미디어 중에 미디어란 얘기예요. 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유혹적이고 얼마나 죽이는 한마디입니까? 우리가 광고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특히 창조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차별화된 거 아닙니까?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차별화된 거, 독특하고 특별하고, 그렇죠? 온리원, 유일하고, 이런 게 이제 차별화됐다고 얘기하는데, 이 차별화를 또 잘못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차별화를 제가 좀 영어로 이게 써놨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영어는 뭐 잘 아시니까 제가 뭐 발음은 안 할 테니까 앞에 거는 다르다는 거고 discrimination 뒤에 것은 차별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뿐이지 다른 거하고 차이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 경영이라는 거는 무엇을 배척하고, 그렇죠? 무엇을 깔아뭉개고 무엇을 도태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 차별하는 게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며 존중하면서 같이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생이란 말처럼 세상에 좋은 말이 난 아무리 생각도 없는 거예요. 경영에도 상생 경영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는, 그것을 존중하는,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존중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존중하고 사원은 사장을 존중하고 사장은 사원을 존중하고, 이런 조직 문화가 바로 창조경영의 가장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가치가 서로가 공유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조직들은 이러한 가치를 또 잘 찾아냅니다. 우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차별화된, 그죠? 유일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는 찾아내는데 이게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공유가. 사장과 사원이 공유가 안 됩니다. 또 기업과 소비자가 공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속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뭐 다른 것은 안 맞을 수 있어도 이 핵심 가치의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긋나면 이 조직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비전이라고 할 수 있죠. 비전. 이것만은, 이게 없다면 우리 조직이 안 되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우리 조직을 이끌어내는 원동력, 이걸 우리가 비전으로 얘기했을 때면 이건 같이 공유해야 된다. 공유하지 않은 비전은 비전이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경영은 세 번째, 창조경영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방법론이 중요하잖아요. 방법론. 여러분, 창조는 신의 영역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최고의 미덕이잖아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럼 신이 만들어 놓은 많은 그 비밀들이 있잖아요. 그 비밀의 열쇠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발견하고 풀어나가야 합니다. 또 이미 발견한 어떤 비밀이라면 늘 새롭게 그 의미와 가치를 부각시켜야 되는 겁니다. 부각시켜야. 지방자치단체가 탄생되고 나서 이제 지자체에서 많은 변화와 혁신의 어떤 날개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뭐래도 명실공히 성공했다는 모델 케이스는 바로 한평의 나비축제, 두 번째가 화천의 산천어 축제입니다. 한평의 나비축제는 참 우연한 기회에 이석형이란 KBS PD가 자기 고향에 취재를 갔다가 거기서 뭐 옛날서부터 나비는 많이 봤지만 새삼스럽게, 그죠? 그 자연과 생태계를 취재를 갔다 진짜 나비가 많구나 하고 느끼고 돌아가서 제1대 단체장 선거에서 한평 군수로 출마했잖아요. KBS PD 관두고 한평 군수로 출마해서 당선되고 나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축제를 연 게 나비 축제입니다. 나비 축제. 시골에 가면 나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한평이란 그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고 1년에 외지인들이 한 몇만 명도 채 오지 않는 그런 어떤 관광의 불모지라 할까요? 그냥 원시 자연 그대로 뭐 잘 보존돼 있으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어떤 뭐 관광 상품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온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냥 하늘에 둥둥 떠 다니는 나비를 갖고 축제를 만들어갖고 세계적인 축제를 성공시키지 않습니까? 1년에 300만 명 내지 400만 명이 그걸 다녀갑니다. 올해도 제가 기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한평 나비 축제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보세요. 그게 전혀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서 성공한 축제인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부각시켜서 성공한 케이스인가? 여러분이 직접 가보시면 알 겁니다. 여러분의 고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앉아요. 그러니까 자꾸 뭘 없는 것을 만들어서 뭘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렇죠? 노력도 많이 들지만 충만하게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면 그건 새로운 문화가 되고 새로운 가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화천에 겨울에 가면 꽝꽝 흐르는 얼음밖에 없는데 거기 구멍 하나 뚫어갖고 산천어 축제가 시작돼갖고 1년에 100억을 벌어듭니다. 100억.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화천이 갖고 있는 것은 뭡니까? 강원도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겨울에 춥다는 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꺼운 얼음이 온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그 얼음에 구멍을 뚫느냐? 이게 바로 창조경영의 실행 방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늘 보지만 늘 새롭게 안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요. 늘 보지만 한평 사람들은 늘 나비를 봤지만 늘 새롭게 보지 않으니까 그런 기가 막힌 이벤트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시골 사람들은 늘 땅만 보고 살잖아요. 땅만 보고 한평생 땅만 보고 산단 말이에요. 좀 하늘을 봤다 그러면 하늘을 좀 유심히 봤다 그러면 깨달음이 있을 텐데, 그죠? 관점을 좀 바꿔왔다면 그 관점을 안 바꾸는 거예요. 난 한평생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땅만 보고 사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때에 따라서 동서남북으로 열린 사방팔방을 좀 돌아보면서 뭐가 새로운 게 없는가, 이거를 찾는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은 그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포기하십시오. 하지만 있는 것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걸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일본에서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서 센다이시, 제가 참 많이 출장을 다녔던 아름다운 항구 도시고 참 깨끗한 조용한 도시 센다이가 무너지고, 또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아오야마라는 농촌 마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아오야마는 전설 같은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거기는 일본의 사과 생산을 40%를 책임지는 그런 고장이에요. 근데 뭐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에도 태풍이 뭐 많이 찾아왔잖아요. 일본 출장 다니신 분들은 태풍에 발이 묶여갖고 비행기를 못 타신 경험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아오야마는 이 태풍에 관한 스토리텔링이 아주 전설적으로 있는 고장입니다. 근데 하여튼 한동안 평온했던데 어떤 해 태풍이 아주 엄청나게 불어쳐갖고 심어놨던 사과가 다 떨어졌어요. 거의 90%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절망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절망하시잖아요. 내가 1년 농사를 져서 참 생선한 사과가 채 따기도 전에 태풍에 다 떨어졌고 아무 쓸모 짝도 없는 낙과가 돼버렸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사실 그런 거 주워다가 뭐 파인애플도 뭐 아주 깡통에 뭐 담는 이런 거 만든다 그러는데, 그건 아주 싼 가격으로 그냥 거저 가격으로 팔려 나가는 거잖아요. 제 가격 뭐 10분의 1도 못 받고 그냥 팔려 나가잖아요. 근데 이 아오야마에 사는 한 청년이 다른 사람은 다 떨어진 90%의 과일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를 들어 눈을 보니까 10%의 사과가지도 붙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해보려 그러면 좀 낙관적인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잘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좀 하늘도 좀 보고 떨어진 것에 대해서 비관하고 절망하지 말고 좀 아직도 붙어 있는 게 뭔가, 이렇게 딱 붙은 10%의 사과가 붙어 있어요. 그 10%의 사과도 뭐 비바람 맞고 흔들흔들 거리는 사과지만 어쨌든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딱 어떤 생각이 떨어오냐, 이 90%의 사과는 이미 떨어져서 몹쓸 사과가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미련을 갖지 말자. 그럼 이 나머지 10%의 사과를 어떻게 팔 것이냐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팔겠어요? 저나 여러분 같으면 뚝 따다 이거라도 그냥 싼 가격으로, 그렇죠?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이거라도 어떻게 하냐, 본점치기만 하고 팔 수 없을까, 이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청년은 어떤 생각을 하냐, 이 사과는 모진 비바람과 태풍을 맞고도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구나. 대단한 사과다, 비범한 사과다, 불굴의 사과다. 그래서 탁 떠오르게, 이런 사과를 먹으면 수험생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존에 있던 것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스토리텔링 아시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과 감정의 변화는 대단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도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죠?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글의 힘보다 말의 힘이 더 크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된 이야기를 글로 적을 뿐이지 그게 무슨 작문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전달해줄 이야기를 찾아보자 했더니 바로 그게 합격사고예요. 우리도 시험 볼 때 되면 뭐 엿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합격엿, 그죠? 이 청년의 아이디어와 이 청년의 스토리가 방송을 타고 언론 보도를 타고 전 일본 열도를 번져나가면서 이 사과는 30배, 60배, 100배 이 가격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단순하게 평범한 것에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 땅에 떨어진 90%의 사과의 모든 본전을 건지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이윤을 창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문제와 위기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네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폴 사르트가 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문제 속에 태어나서 문제 속에 살다가 문제 속으로 사라진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늘 문제의식을 갖고 사물을 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냐? 늘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는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냐? 문제 속에서 늘 기회를 찾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문제 없는 사람이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당면한 문제, 앞으로 생길 만한 문제, 생기지도 않은데 괜히 문제로 만들어서 겁부터 먹는 문제. 문제투성이란 말이에요. 문제투성이. 근데 이런 창조적인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희망을 찾고 기회를 찾고, 그렇죠? 거기서 긍정적인 낙관적인 생각을 하면서 스토리를 만들고 힘을 얻고 생명을 찾는 그런 전략을 짠단 말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회가 많은데도 기회 속에서 일부러 문제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기회 속에서 문제를 찾는 사람들. 문제거리가 안 돼도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서 조직을 와해시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꼭 조직에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다 있어요. 이거 일부러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직은 창조 경영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나부터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뭡니까? 나부터 낙관적이고 극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문제 속에서 기회를 보는 생각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잖아요.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뀌면 운명이 바뀐단 말이에요. 나의 습관과 운명은 절대로 바꾸기 힘듭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면 이거 두 개가 다 바뀌어요. 세상에서 가장 먹기 힘든 게 뭡니까? 가장 먹기 힘든 게 뭐죠? 제가 이건 퀴즈로 한번 내겠습니다. 가장 먹기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들 경험 중에서 가장 먹기 힘들었던 게 뭡니까? 마음 먹는 겁니다. 마음 먹기. 예. 마음만 먹으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돼요. 예? 이 도의 길을 걸으신다 그러면 마음이 단단해야지. 마음이 뭐 약간 뭐 이렇게 비름이 열려 이게 갈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의 길은 내 마음 먹은 대로 가는 겁니다. 내 마음 먹은 대로. 제가 일부러 꾸며서 만든 말 아니죠? 예, 맞는 말이잖아요. 상대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가 내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나와 상대방은 서로의 관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남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고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에요. 그게 상생의 도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한 길도 안 되잖아요. 한 뼘이잖아요. 한 뼘 마음속. 이 한 뼘 마음속에 여러분 우주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부터 가르쳐야지. 예? 이걸 깨닫고 나서 천길 뭐 만길의 물속을 재든지 말든지 이건 나중 문제고,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살아야지. 예? 스마트폰이 뭐 아무리 뛰어나게 뭐 아이폰이 4까지 나왔다 그러는데 그 나와봐야 뭐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뭐 때문에 나왔어요? 신기술과 신문명이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사람 때문에 존재하잖아요. 단순한 편리함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편리함보다 더 중요한 게 본질적인 게 뭡니까? 사람의 생명이잖아요. 생명. 왜 생명학은 안 가르치냐 말이에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이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배려하는 게 안 돼 있잖아요. 도덕이 안 돼 있어요. 도덕 교육이 이게 아주 시원찮으니까. 일본은 이 엄청난 재난을 당해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침착하고 서로를 배려해 줍니까? 초등학교 때 도덕 교육을 너무 잘 가르치기 때문인 거예요. 난 증산도의 4대 인간상을 보면서 참 기절초풍을 할 뻔했습니다. 왜? 이거 갖다 빨리 써먹어야겠다. 예? 나는 이 4대 인간상 중에서 도덕적 인간이 맨 뒤에 나왔다면 이렇게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도덕 별 볼일 없는 가치거든요. 덜 창조적으로 보이죠? 도덕 그러면 쾌쾌 먹고 뭐, 그죠?
진부한 얘기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게 창조경의 본질이에요. 왜? 신은 바르고 하나님은 바르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름이 우선이죠. 바름이 우선이지 뭐가 외교가 우선입니까? 영웅이 우선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르고 나서 그죠? 영웅도 있고 창조도 있고 뭐 외교도 있는 거죠. 참 이게 진짜 너무너무 감탄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힘든 게 습관입니다. 그보다 더 바꾸기 힘든 게 돈 쓰는 거예요. 돈 쓰는 거. 아예 사방팔방 동서남북 다 열려있는데 왜 양방향으로만 소통합니까? 사방향으로 소통해야지. Four-way communication 하죠.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2만 시간을 온전히 그 일에 투자하면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만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2년 6개월이에요. 2년 6개월. 우리가 100년을 살면서 2만 시간 온전히 투자 못하겠습니까? 오늘 이 강의의 백미는 2만 시간의 교육입니다. 2만 시간의 교육.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은 보라피스예요. 보라피스. n분의 1이 아니라 그 수많은 상품 중에 아니라 탁월하고 유일한 only one만이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only one. 그게 바로 뭡니까? 핵심 가치잖아요. 핵심 가치를 극대화한 게 only one이잖아요.